이번 영상은 정부와 시장에 지금 대출을 놓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이 가계부채 심각하다, 대출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지 오래됐죠? 사실 이런 얘기가 뭐 요즘 얘기는 아닙니다.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얘기였고,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얘기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? 대비를 하죠. 그래서 정부도 그래 가계부채가 심각하구나 해서 이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. 뭐 대출을 갚는다는 개념도 일부 있지만 사실 이 가계부채라는 거는 국가 GDP 대비 대출 금액이기 때문에 퍼센트인 거죠. 그러니까 퍼센트를 낮추려면은 분자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분모를 키우면 되죠. 그러니까 GDP, 그러니까 국가 경제는 계속 뭐 1.8, 2.4 뭐 이렇게 성장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GDP는 성장하니까 대출만 이 현상 유지만 해도 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죠. 그래서 한때 100이 넘어가지고 뭐 위험수위다라고 하던 때가 이제 고작 한 3, 4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갔습니다. 그 이후로 뭐 경제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대출도 이제 한도를 이제 적절하게 이제 막아가면서 한 3, 4년 이렇게 시간을 보냈더니 이제는 91.1%까지 온 거예요. 물론 이게 24년 2분기까지고 3분기, 4분기가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. 근데 뭐 3분기 때 약간 대출이 늘긴 했지만 지금 4분기가 거의 대출이 늘지 않았으니까 거의 비율은 뭐 91%나 아니면 90% 초반까지 내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올해도 뭐 대출을 그렇게 많이 풀진 않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또 천명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하면은 당분간 뭐 90%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게 그러면 많이 내려간 거냐?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.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뭐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뭐 홍콩, 태국하고 뭐 이제 뭐 비교하고 있는데 이번에 뭐 내려가도 뭐 2, 3등 정도 하겠죠. 뭐 영국, 미국 이런 데들도 한 7, 80% 된다고 하니 우리가 많긴 많습니다. 그리고 기업 대출도 우리가 많거든요. 우리나라가 거의 한 3, 4등 정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업하고 이 가계는,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대출을 좀 많이 받아요. 근데 상대적으로 정부는 또 대출이 없어요. 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보면은 한국이 55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정부는 상대적으로 좀 부채가 좀 적은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 많이 나가고 정부는 좀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는 거죠. 보통 어떤 경제에 어떤 침체가 온다거나 뭐 위기감이 느껴지면은 이 정부가 보통 돈을 풉니다. 돈을 막 풀어가지고 시장에다가 막 뭐 지원금도 뿌리고 아니면은 갑자기 막 SOC 사업을 하고 갑자기 뭐 공공 임대를 막 지어대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막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경기를 막 부양을 시키거든요. 왜냐면 민간이나 뭐 일반 가게들은 경기가 조금만 안 좋아져도 이게 사람이 이제 움츠러든단 말이죠. 그러니까 유일하게 돈 쓸 수 있는 집단은 이제 정부밖에 안 남아서 정부 주도로 뭘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보다는 이제 뭐 약간 지원책 정도 살짝 하면서 이제 대출을 이제 시장에 풀고 이러면서 이제 진행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겠죠.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해가지고 금융위가 이제 발표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올해 추진하는 어떤 금융 정책들이 뭐 조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. 이 중에 보면은 이 스트레스 DSR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해서 이번에 3단계가 있는데 이게 보세요. 2024년 2월에 이미 1단계, 2단계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동결되는 그 시간에 이미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DSR을 발표를 먼저 했었습니다. 금리 인하되면서 발표한 게 아니고 금리가 동결 구간에서도 발표를 한 거예요. 왜? 24년, 25년에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으니까 그 금리 인하 시기에 너무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또 집값이 급등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금 이제 중간에 하나씩 방지턱을 두겠다라고 해서 1, 2, 3단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래서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 자체가 대출을 더 줄이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. 뭐냐면 금리 인하기에 스트레스 DSR을 더 더하면 원래 DSR이라는 규제 자체가 금리가 내려갈수록 대출 총액이 늘어나요. 그러니까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을 더 받게 된단 말이죠. 자연스럽게.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상의 가산금리를 더 얹어버리면 대출 총액이 계속 똑같아지는 거죠. 금리는 내려가는데 사람이 빌릴 수 있는 대출은 똑같아요. 그래서 대출 총액 증가를 최소화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아니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해가지고 금리 인하기 때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미리 방지턱을 3개 만들어놨다.
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.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가 뭐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 아마 뭐 다음 날 정도가 지금 16일이 한국은행에서 25년 딱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또 결정하는 또 금통위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. 그러면 이번에 내릴까? 아니면 다음에 내릴까? 이거 가지고 지금 시장이 좀 분분하거든요, 의견이. 그런데 결국에 의견이 공통으로 합치되는 거는 1월에 내리든 2월에 내리든 내리긴 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우리 어떤 뭐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 소매 판매액 지수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내수 경기입니다. 내수 경기가 얼마나 뭐 좀 늘어나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지표인데 지금 보면은 2020년 코로나 뭐 때 쭉 한번 나빠졌다가 다시 좀 살아나고 그 뒤로 계속 안 좋아요. 지금 내리 안 좋습니다. 3년 내내 지금 소비가 오히려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내수가 쪼그라들 때는 이제 반강제적으로 여기다 돈을 갖다 집어넣어야지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도 이제 사 먹는 거죠. 소위 말하는 우리가 명절 같은 때 뭐 지역 화폐 같은 거 막 뿌리고 막 하잖아요. 왜냐면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할인을 해주니까 야 이거 좀 재래시장 가서 써야겠다 하면서 또 시장에 돈이 또 약간 반강제적으로 도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시장에 사람들이 돈을 안 써? 그러면 돈을 내가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걸로 좀 소비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아마 뭐 이번에 내리든 다음에 내리든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이게 당연히 부작용도 있겠죠. 돈을 쭉 뿌렸을 때 이 돈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딱 갈 수는 없단 말이죠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이게 자산 시장으로도 막 흩어진단 말이죠. 뭐 해외 주식을 사러 가는 돈도 있을 것이고 국내 부동산을 사러 가는 돈도 있을 것이고 야 지금 코스피 코스닥 바닥이니까 야 국내 주식 사야겠다 하면서 가는 돈들도 막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그중에서 부동산으로 가는 거는 조금 최소화해야 되겠다. 라고 생각해서 이 DSR, 스트레스 DSR을 쓰는 것 같습니다. 자, 거기다가 이런 얘기들도 해요. 지금 전세 대출이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들 지금 이 금융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작년부터 이거 좀 규제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온 게 이번에 또 반영이 돼가지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인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는 90%로 이제 가는 거고 수도권은 더 내리겠다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될 겁니다. 자, 원래 100%였는데 90%로 내려간다는 게 뭐냐면 100%는 이겁니다. 그러니까 정부가 내가 이 돈 전액을 다 보장할 테니까 은행 너는 그냥 서류 작업만 해. 돈 빌려줘.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완전 꿀이죠, 꿀. 이거 정부가 돈 다 대준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이 창구에서 이 서명만 하면 돼요. 그러면 창구에 온 우리 그 일반 국민들, 전세 살러 온 국민들은 야, 월세 내는 것보다 나라에서 보장해가지고 더 이자도 싸게 해준다는데 전세 대출 받아야 되겠다. 라고 이제 줄을 서는 거고. 근데 은행들은 원래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신용은 얼마고 소득은 얼마고 뭐 이 집은 어떻고 하면서 돈 떼일까 안 떼일까를 원래 되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돈을 빌려주거든요. 근데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. 왜? 뒤에 있는 정부 저 형이 야 그냥 서명해. 야 그냥 알아서 내가 다 돈 대준다니까? 뭘 그걸 따지고 있어 라고 했던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보증기관이 은행에 전액 보상을 하는데 당연히 은행도 그냥 대충 보겠죠. 뭐하러 힘들게 봐. 그러면 여기 앞에 쓰는 사람들도 대충 하겠지. 어차피 뭐 정부가 다 책임진다는데. 근데 이게 너무 도덕적 해이가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부가 90%로 이제 낮췄습니다. 그 말은 뭐냐? 내가 이제 이 뒤에 있는 형이 은행한테 자 내가 90%까지만 줄게. 나머지 10%는 네가 책임져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도 물론 전액을 다 떼이는 건 아니지만 10%의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게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은행이 이제 물건의 상태도 좀 보고 채무자 능력 같은 것들도 좀 보면서 만약에 이게 뭐 경매 넘어가거나 해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그러면 은행들도 이제 부실 채권이 늘어나니까 조금은 더 따질 것이다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? 이제 빌라 시세를 모르는데 그냥 묻지마 전세 계약하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그 어찌 보면 전세 사기를 더 키운 그런 원인이 됐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
무슨 소리냐면은 빌라라는 게 원래 시세가 좀 불확실하단 말이죠. 그러면 이게 2억인지 2억 2천인지 뭐 이걸 잘 몰라요.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막 1억 9천, 2억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엄두가 잘 안 나는 일입니다. 근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? 내가 보험만 들면 결국에 보험이 나왔다? 그러면 이제 저기 뒤에 있는 우리 큰형이 100% 다 보장해 주는데 뭔 상관이야? 라고 하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보험 되나요? 아예 걱정하지 마세요. 보험 되죠. 그러면은 전세 계약할게요 하면서 이제 집을 얻었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. 이 과거 같은 어떤 그런 묻지마 계약은 이제 많이 감소하겠죠. 그리고 이제 임차인들의 전세 대출 총액도 조금 감소할 것 같습니다. 뭐 일부 어떤 분들은 뭐 대출이 좀 뭐 안 되는 경우들도 나타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은행도 이제 10%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니 뭐 소득이 있으세요? 아니 저 소득 없는데요. 원래는 빌려줬어요. 원래는 소득이 없어도 빌려줬어요. 뭐 극단적인 예시입니다. 왜냐면 어차피 우리 정부형이 다 갚아주기로 했으니까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빌려줬는데 이제는 그러시면 조금 뭐 제가 원래는 8천 빌려드릴 수 있는데 7천만 빌려드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LTV로 뭐 조정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. 이게 뭐 나쁜 뭐 정책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. 뭐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건 맞으니까. 근데 이게 어떤 부작용이냐 결국에는 이제 비아파트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좀 안타까운 거죠.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전세보다 아무래도 이제 새로 전세를 계약할 때 가뜩이나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금액을 좀 못 올려봤는데 보증보험이 까다로워진다? 그러면은 이미 이 임차인들은 보증보험에 너무 익숙해졌는데 보증보험이 안 나와요? 그러면 저는 조금 이 가격까지 못 하겠는데 하면서 이제 전세가가 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보증금이 내려가면은 이제 힘든 사람들은 또 경매로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이 동네에 경매 많아지면 또 이제 전세 사기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전세를 또 안 얻고 그러면 또 이제 전세금을 못 빼주면서 또 임차권 등기에 경매 당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겠죠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보험을 들어도 임차인 책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전세를 2억짜리를 얻었다. 근데 보증보험을 이제 발행을 뭐 받았다고 칠게요. 그래도 10% 정도는 내 책임이다. 한 2천만 원은 내가 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가장 쉽지 않을까. 근데 이거를 수도권은 80%까지로 더 낮추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쪽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허그가 뭐 적자가 뭐 3조, 4조, 4조 막 이렇게 지금 몇 년째 거의 10조 이상 날라갔기 때문에 완전 적자 전환을 했단 말이죠.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지금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전세 사고가 안 터지게 해야 되겠다라는 정부의 이 방향을 뭐 모르는 바는 아니나 단기적으로 비아파트 시장이 더 무너지는 거를 피할 방법은 없을 것 같다. 빌라 원룸 오피스텔 전세 선호가 사실 너무 높죠. 왜냐하면 그 과거만 해도 이 보증보험 없을 때는 빌라 조그만 빌라나 뭐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거에 전세 가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. 그때는 다 그런 거는 자연스럽게 월세를 살았죠. 월세를 살았지 거기에 막 전세로 막 들어간다? 뭐 전세를 막 2억 3억씩 막 묻어둔다라는 거를 겁나가지고 못했어요. 왜냐면 빌라나 원룸 오피스텔은 원래 시세를 잘 모르니까 경매 당하면은 완전 뭐 깡통 차고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. 근데 보증보험이 없으니까 그냥 생으로 다 날린다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. 근데 이제 보증보험으로 100% 해줘 버리니까 야 이거 뭐 아무 문제 없잖아 하면서 이제 일로 갔던 이 시장이 어찌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올해도 비아파트 전세 문제는 뭐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소형 아파트, 좀 저가 아파트 쪽으로 전세 쏠림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 좀 안 좋게 해석하면은 이 전세 수요가 아파트 쪽으로 더 몰려오니까 아파트 전세는 더 상승할 것이고 그럼 아파트는 또 아파트대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임차 시장에서. 자, 거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.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느는 경우에는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하겠다.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계속 추가 규제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이거를 넣을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전세대출이 DSR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DSR 그 규제가 엄청나게 막 빡빡해지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. 이게 뭐 이자만 반영하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거의 큰 차이가 없기는 한데 이걸 반영한다는 거 자체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신용대출처럼 이제 원래 안 하던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신용대출도
원래 이게 대출을 받았지만 뭐 10년 안에 갚는 식으로 뭐 원금을 뭐 10분의 1을 해서 갚는다 뭐 이렇게 해서 DSR에 엄청 많이 반영되게 정부가 자기 어떤 입맛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것처럼 처음에 전세대출 DSR에 반영을 많이 안 해요. 처음에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할게요 해서 들어오면 이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원할 때마다 전세대출을 뭐 DSR에 엄청나게 많이 반영해 버리겠다 하면은 이제 대출이 꽉 막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반영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직은 반영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2024년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보면은 9월 달까지는 그래도 좀 많았죠. 7, 8월이 완전 피크를 찍고 9월에 좀 내려온다면 10월부터 지금 완전히 대출량이 급감했습니다. 이 거래량도 같이 확 2, 3천 건으로 내려가고 서울 아파트 기준 이 대출 증가액도 확 내려갔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약간 조금 잠잠하니까 굳이 뭐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추가로 발표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면 이런 것들도 반영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. 자, 거기다 이제 새해가 돼서 이제 대출 규제 풀릴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. 역시 이번에도 대출 규제가 이제 많이 풀립니다. 그래서 이제 규제라는 게 연 단위로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새해 1월 1일이 됐으니까 이제 25년 새로운 마음으로 은행들도 영업을 하겠죠. 그래서 이제 뭐 제일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부터 이제 기준금리 대비 이제 가산금리가 좀 높았잖아요. 요 가산금리를 이제 조금씩 이제 내리면서 다시 이제 영업에 시동을 거는 거죠. 이렇게 내가 내리고 옆에도 내리고 하면 이제 다 같이 또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제 영업을 또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곳들은 금리를 더 낮추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가산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기준금리 내려간 것만큼 이제 반영을 천천히 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또 이제 가계대출이 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몇 달 뒤에 다시 뭐 규제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거기다가 요즘에 또 자영업자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가지고 뭐 매출 반토막 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오래된 얘기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연체를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뭐 대출 지원을 조금 더 해주겠다. 한마디로 이제 버틸 수 있게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도 뭐 발표된 게 있고요. 이미 연체를 하고 있는 분들은 되게 심각한 거잖아요. 이런 분들도 지금 꽤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채무를 좀 뭐 깎아주던지 아니면은 이제 폐업을 하고 뭐 재취업이나 뭐 재창업을 하는 걸 좀 지원을 해주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든데 이분들을 어느 정도 좀 금융 정책으로 지원해주겠다라는 내용들도 뭐 있었습니다. 물론 이렇게 대출 규제 기조가 있지만 이게 또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. 왜냐면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. 뭐 트럼프가 이제 2기를 집권하고 뭐 관세를 하고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뭐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그것처럼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강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? 결국에 시장에 돈을 더 갖다가 붓는 것밖에 없으니까 유동성 공급을 더 하게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지금 25차 금통위 의사록 같은 걸 보면은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좀 증대되는 만큼 과도한 제약일지를 좀 고민을 한다. 그게 무슨 소리냐? 이 지금 주택 관련해서 가계대출을 막 이렇게 조이고 있는데 이게 뭐 가계대출 그 총량을 좀 줄이니까 이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돈을 줄이면은 경제의 활력이나 지금 뭐 금리를 낮춰가지고 시장에 좀 돈을 풀려고 하는데 그 효과가 반감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줄이는 게 아닐지 검토할 필요도 있다. 이런 얘기들도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. 그만큼 이 경제가 좀 불안할 때 이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방향이 또 바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부는 지금 경기는 살리고 싶어요. 근데 집값 자극은 최소화하고 싶다. 이게 좀 느껴집니다. 그래서 딱 그냥 한 줄로 말하면 이거 같아요. 경기는 살리고 싶은데 집값으로는 조금 반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. 그러면 이게 잘 되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또 사람이 심리가 또 확 바뀌거든요. 그래서 뭐 금리 내려가고 가산금리도 내려가고 하는데 전세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집 사야 되나? 이런 게 지금 2년째 계속 반복됐었는데 1, 2, 3월 조금 조용하다가 4, 5, 6, 7 막 이렇게 막 거래량 급등되는 거 이게 만약에 또 일어나게 되면은 규제를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경기 침체가 더 생각보다 심각하면은 금리를 뭐 낮추면서 대출 규제를 좀 완화시킬 수도 있고 앞으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래나 저래나 이 큰 틀에서는 정책은 뭐 명확하죠. 아직 뭐 법이나 뭐 지금 제도가 바뀐 게 없어요.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뭐 지방의 규제를 뭐 일부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뭐 뜨뜻미지근합니다. 그런 상태에서 유동성이 어쨌든 공급이 되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. 이거는 뭐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런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.